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저희 오늘 5월 26일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COVID-19 Vaccine Specific Resources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준비했고요. 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웨비나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 1번 코비드 백신의 종류 및 특징, 2번 아나필락시스에 대해 발표를 할 것이고요. 이 1번, 2번은 WHO의 COVID-19 Vaccine Specific Resources라는 코र्스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고요. 이어서 주연님께서 돌파 감염 및 부스터샷, 그리고 백신의 공급과 국제적 협력에 대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코비드-19 백신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다들 백신의 이름은 익숙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mRNA 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그리고 단백질을 이용한 백신인 노바백스, 불활성화 바이러스 자체를 주입하는 시노팜과 시노백 백신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활발히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할 예정인 네 가지인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화이자입니다. 화이자는 냉동으로 보관해야 하는 백신으로 한 병에 총 6회 접종 분량으로 생산되는 백신입니다. 화이자는 21일에서 28일 간격으로 총 2회 접종하고 95%의 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접종 부위는 이제 팔 위쪽에 인트라머스큘러 인젝션을 통해 주입을 하는데 사실 이 방식은 지금 살펴볼 네 가지 백신이 모두 동일합니다. 화이자 접종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냉동 상태로 보관을 하기 때문에 접종 전에 해동을 해야 하고 또 희석을 거쳐서 접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접종은 16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해동, 희석, 접종 과정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화이자는 섭씨 마이너스 60도에서 마이너스 90도씨에서 보관을 해야 하고 해동은 냉장 온도에서 3시간 동안 하거나 상온에서 30분 동안 하는데요. 이 보관과 해동 과정이 좀 까다로워서 백신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이제 보관과 해동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희석인데요. 희석은 이제 흔히 식염수로 알려진 0.9%의 NaCl을 용매로 사용해서 묵은 상태로 진행합니다. 개희석 그 옅은 황백색의 액체가 되는 것이 정상으로 입자가 생기거나 변색이 있으면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희석한 용액은 6시간 이내에 모두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네, 접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쪽 팔에 근육 주사를 통해 접종을 하고 이건 다른 백신들도 다 마찬가지로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해서 묵은 상태로 접종을 해야 하고 접종 후 15에서 30분 동안 알러지 반응을 관찰하면서 대기해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모더나입니다. 모더나도 냉동 보관해야 하고 모더나는 이제 한 병에 총 10회 접종 분량이 되도록 제작되고 있습니다. 28일 간격으로 2회를 접종하고 94%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모더나는 섭씨 마이너스 25도에서 마이너스 15도씨의 냉동 온도에서 보관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냉장 온도인 섭씨 2도에서 8도씨로 옮긴다면 30일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모더나는 화이자와는 다르게 희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접종을 하는데요. 접종 시에는 이제 약병에서 10회 접종을 할 때마다 한 번 접종을 할 때마다 부드럽게 섞고 그렇다고 너무 세게 흔드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요. 특히 접종을 할 때 남은 용액이 있더라도 다른 병에서 남은 용액과 섞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모더나 역시 한 번 접종을 시작하면 6시간 내에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조합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병이 10회 접종 혹은 2회 접종 분량으로 생산되고 냉장 상태에서 희석하지 않고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2회 접종을 하고 간격은 4주에서 12주를 둘 수 있는데 특히 8에서 12주 간격으로 접종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WHO에서는 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접종 대상은 현재 18세에서 65세 인구로 노인층과 어린 청소년층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직사광선과 자외선을 피하기 위해 상자에 넣은 상태로 냉장고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역시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사용 시작 후 6시간 이내에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접종 시 투명하고 무색에서 연한 갈색을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하고 입자나 변색이 있으면 폐기해야 하며 0.5ml 용량을 매번 0.5ml 용량을 접종을 하는데 미리 주사기를 채워 넣었다 접종하지 않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얀센 백신입니다. 얀센도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이제 제조합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데 지금까지의 백신들과는 다르게 1회 접종으로 접종이 끝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냉동으로 보관하고 한 명당 총 5회 접종이 가능합니다. 얀센도 섭씨 마이너스 25도에서 마이너스 15도씨의 냉동 온도에서 보관을 하고요. 냉장 온도로 해동한 후에는 최대 3달까지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동은 상온인 섭씨 25도씨에서 하거나 냉장인 섭씨 2에서 8도씨에서 할 수 있으며 이때 해동 시간은 용량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희석하지 않고 바로 사용하고요. 무색에서 옅은 노란색의 투명한 액체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고 병을 섞는데 접종을 할 때마다 병을 섞는데 뒤집지 않고 부드럽게 섞어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백신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백신의 대표적인 중증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나필락시스와 이제 백신 스트레스 관련 반응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두 가지는 비슷한 증상을 가지는데 백신 스트레스 관련 반응은 생명을 위협하진 않는 반면 아나필락시스는 짧은 시간 내에 매우 중증으로 진행해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 두 가지를 잘 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징을 살펴보자면 아나필락시스는 대부분 접종하고 5분에서 60분 내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 백신 스트레스 관련 반응은 주사 바늘을 보는 것이나 주사에 대한 통증, 공포 등에 의해서 유발되기 때문에 대부분 접종하는 동안 혹은 직후 5분 이내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사 직전에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이것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상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아나필락시스는 알러지 반응으로 발한, 발진 및 두드러기, 가려움증이 동반되고 호흡 곤란이나 혈압 감소, 맥박 증가 등의 증상을 보이고 미식 소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백신 스트레스 관련 반응에서도 간혹 일시적 의식 소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땀이 많이 나고 창백해지고 굉장히 숨을 빠르고 깊게 내쉬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나필락시스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냐 하면 즉시 아드레날린을 투여해야 하는데요. 특히 이 두 가지가 잘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일단 아드레날린을 투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드레날린은 심장을 강화하는 강심제로 심장의 연축을 제거하고 폐 부종을 제거해주며 체액 손실을 감소해서 아나필락시스를 예방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신은 적절히 관리되고 사용되면 효과적이고 안전한데요. 하지만 모든 의약품이 그렇듯이 완전히 부작용에서 자유로운 백신은 없기 때문에 이제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나필락시스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아나필락시스에 대응하는 방법을 Prepare, Identify, Treat의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prepare, 즉 준비 단계인데요. 모든 백신 접종 기관에서 AFI 키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키트에는 주사 아드레날린을 포함해서 아나필락시스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의약품들이 보관되어 있는데요. 이 아드레날린은 사용 기간이 짧으므로 1년에 3-4번씩 체크하고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아나필락시스 환자를 확인하는 건데요. 아까 백신들의 특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백신은 접종 후 5에서 60분 동안 알러지 반응의 증상과 징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알러지 반응은 초기에는 피부 가려움증, 발진, 코막힘, 콧물 등으로 나타나고 중증으로 진행되면 혈압 감소, 발진, 호흡 곤란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이렇게 백신 접종한 사람에서 아까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치료가 필요한데요. 치료 단계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환자를 눕히거나 호흡 곤란이 있으면 살짝 앉히고요. 그 후 이제 ABC, Airway Breathing, Calculation을 각각 확인하고 의식이 없다면 기도를 확보하고 필요하면 CPR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드레날린을 주사하는데요. 아드레날린은 근육 주사로 주사를 하고 용량은 킬로그램당 0.01ml를 주사하는데 최대 0.5ml를 한 번에 주사하게 됩니다. 이때 정확한 용량을 주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많이 주사하면 부정맥이나 심부전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드레날린을 투여했는데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같은 용량을 최대 3회까지 5에서 10분마다 반복해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화해서 이제 119에 전화를 해서 주 의료진들에게 인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후 바이탈 사인과 사용한 약제와 용량을 기록하고 24시간 이내에 AEFI 리포트 폼을 작성해서 백신 후 부작용을 보고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그 장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는 접종자들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백신 접종자들 사이에서 백신에 대한 공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의료진이 백신을 접종한 후 부작용 상황이 발생해도 침착하게 잘 대처해서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신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이 사진은 화질이 너무 깨졌네요. 네, 이 사진은 아까 말씀드린 AFI 리포트 폼인데요. 백신 후에 부작용이 나타났다면 그 부작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채워 나갈 수 있는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발표를 진행했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주연님이 이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지금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화면 공유 잘 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뒷부분 발표를 맡은 편지현입니다. 세 번째로 돌파 감염과 부스터샷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돌파 감염은 백신이 예방하고자 하는 질병에 대해 예방 접종을 한 접종자가 그 질병에 걸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백신이 목표로 설계된 병원체에 대한 면역력을 제공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돌파 감염은 볼거리, 수두,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질병에서 예방 접종을 한 개인에게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4월 26일 기준으로 백신 접종자 9,500만 명 중 약 9,300건의 돌파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중 코로나19의 증상이 심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른 사례는 약 700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코로나 백신을 맞은 20대 의료진에서 돌파 감염 사례가 하나 보고되었었고, 어제는 국내에서 돌파 감염 사례가 4건이 있다는 중대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 돌파 감염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어떠한 코로나 백신도 100%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코로나 백신의 예방 효과는 많게는 90%대에서 적게는 60%대로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질병이든 백신이 잘 작용해도 돌파 감염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백신 접종한 사람 중에서 무증상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백신을 맞았을 때 코로나19 예방이 아니라 증상 완화 정도만 되어도 어느 정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파 감염이 일어나는 또 다른 이유는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 방법 중 하나로 부스터샷을 맞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스터샷을 위해 백신을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비축하려는 국가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스터샷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스터샷은 백신을 맞은 후에 추가로 백신을 더 맞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얻은 후에 우리 몸의 항원을 다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원에 대한 기억 세포 해소가 늘어나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다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파상풍 백신은 10년마다 부스터샷을 맞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을 맞는 것에 대한 미국 질병관리본부 CDC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부스터샷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CDC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언급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에서 중요한 인물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아직까지 부스터샷이 필요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우리가 한동안은 부스터샷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들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들은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예방 효과를 90% 이상 유지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부스터샷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얼마 전에는 화이자에서 부스터샷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신의 공급 및 국제적 협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 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OECD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사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코로나19에 자주 노출되는 의료진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통계적으로도 코로나19의 발병률과 사망률을 모두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몰을 막기 위함입니다. 백신을 통해서 코로나19의 전염을 줄이는 것에는 아주 이점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자가복제할 기회가 더 줄어들게 되고 이는 변이가 출몰할 가능성도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계의 경제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빠르게 정상화되어야지 경제 회복도 빨리 다가올 수 있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WHO나 유니세프를 비롯한 4개 단체가 모여서 코백스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코백스는 COVID-19 백신 글로벌 액세스의 줄임말입니다. 코백스의 필요성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코로나19의 퇴치는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퇴치는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국가가 코로나19에서 해방되기 전까지는 어떤 국가도 코로나19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코백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백스는 가입국에게 그 국가의 최소 20%의 사람들을 위한 백신을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 다양한 백신 제조 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백신들은 만들어지는 즉시 코백스 회원국들에게 분배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의 급성장 시기를 끝내는 것이 코백스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도 다시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백스는 WHO에서 허가한 백신들을 가입국에게 배포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시노팜, 얀센 백신들입니다. 코백스는 저소득 또는 중소득 국가에서도 코로나19 검사, 치료, 백신 접종을 위한 자원들을 분배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2020년 7월을 기준으로 인류 전체 인구 중 60%에 해당하는 165개국이 코백스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4월 11일 기준으로 3월 말까지 1억 회분의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코백스의 계획은 실패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약 3,800만 분의 백신만 공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국제적 백신 협력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선 고소득 국가들이 백신을 먼저 더 빨리 받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코백스의 충분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은 백신의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고 백신 생산 역량을 더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각국 정부들은 백신 여유분이 있다면 이를 다른 나라들과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백신을 먼저 얻기 위한 강대국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전 세계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류애에 기댈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백신 스와프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백신 스와프는 백신 수급이 넉넉한 국가로부터 백신을 우선 빌려온 후에 나중에 다시 갚는다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백신 공급이 충분한 나라로부터 긴급한 백신 물량을 먼저 지원을 받고 이후 확보되거나 생산하는 백신으로 이를 되갚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백신 스와프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조속한 퇴치를 위해서는 백신 스와프도 충분히 타당한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웨비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백신 스와프 등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